뭐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 각종 커뮤니티에 기레기들이 지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사례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뉴스를 조다는 먼저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의 이사들 제목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눈높이 한참 못 미치는 홍종학 후보자 도덕성입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벤처 중소기업부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인가요? 이름도 헷갈리네요. 중소벤처기업부군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겁니다. 근데 같은 날 오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굳이 왜 이름을 안 밝힐까요? 또 이렇게 떳떳한 얘기를 하면서 홍 후보자의 재산 증식 논란에 대해서 이거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이다.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청와대든 한겨레신문이든 결국은 다 넓게 보면 친여 내지는 친문 진영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인물을 두고 이렇게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이거 뭔가요? 내부 지금 자중질환인가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박 부장님 보시기에는 네. 우선 청와대가 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왜 도대체 이렇게 세게 방어막을 치고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오늘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무슨 부의 대물림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됐잖아요. 꼼수 쓴다, 내로남불이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모든 게 절대 문제가 없다. 탈세를 하고 싶었다면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뒤로 주면 되지. 왜 합법적으로 증여를 했겠냐.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몰아서는 안 된다. 언론은 제발 법적인 문제만 좀 보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신문 칼럼니스트가 부의 대물림 만든다고 썼다가 너 장모가 돈 물려준다고 하면 증여한다고 하면 안 받겠냐. 어? 사람들이 그걸 받았으면 존경 안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비난받을 거리냐. 맞는 말도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 여러분도 기사 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언행일치? 뼈 아픈 말이네요. 야, 도덕성에 부합하는 인물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좀 어렵고 법적인 문제만 좀 따져달라. 근데 하여튼 너네도 기사대로 안 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너네도 기사대로 안 살면서 웬 개소리냐. 이렇게 지금 들리는 건데요. 정말로 그동안 언론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리고 악감정이 있지 않고서야 며칠 동안 이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를 보수신문뿐만 아니라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데서도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썼잖아요.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간 것 같은데 이걸 갖고 야, 신문도 네 기자들 그 꼬라짓을 하면서 무슨 개소리냐라고 말하는 개소리를 지금 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도 사실 일상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참 글 쓴 대로 못 살아서 참 괴롭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말하는 대로 안 살더라고요. 하지만 그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참 부끄럽다. 이런 태도가 있는 건데, 야, 너는 똑바로 살았어? 지금 이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 선배도 한번. 장관 후보자라는 것은 곧 있으면은 이제 당상모를 쓰게 될 이른바 나으리가 되실 고위 공직 후보자님이시고 우리는 기레기잖아요. 글쎄요. 기레기야 저도 그 칼럼에다가 이 말하고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전봇대에다 오줌 돌릴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청와대 나으리들께서 또 발끈하고 그러셨을까. 한심하네요. 김 선배 보시기에는 이 청와대의 우선 논리가 우리 칼럼니스트시기도 하고 또 방송도 하시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좀 수긍이 정말 합리적인 반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다. 그 말을 사실은 청와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또 바꿔서 보면은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합법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이다 이 말인데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흔히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의 그 염치라고 하는 것에 견주어 보면은 매우 몰염치스럽고 파렴치한 발언을 청와대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내뱉고 있는 셈이지요. 아니 어떻게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2017년 10월 달에 갑자기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격세 상속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는 분할 증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는 한꺼번에 상속하지 말고 쪼개서 주면은 훨씬 더 네 호주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마는 그것도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라는 자가 평소에는 그렇게 경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도덕분자인 척했던 자가 뒤로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파렴치 차원의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요, 사실은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전서를 어기는 죄인보다도 파렴치한 사람을 더 우리가 질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령 홍종학이라는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청와대 해명 중, 해명이라고 그래 반박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홍 후보자가 이런 그 부의 대물림 논란을 이제 그 빚었잖아요. 재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딸한테 그 친구의 할머니, 그러니까 홍 후보자의 장모께서 충무로 상가 건물 지분을 갖다가 25%, 부인도 25%, 딸도 25%. 그게 그 당시 공시 가격으로 8억 6,500만 원이니까 공시 가치가는 되게 시세보다도 굉장히 미치죠. 그러니까 그 건물 있는 데가 굉장히 임대가 많이 들어오는 그 골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격세 증여를 해준 거고 이게 분할 증여 쪼개서 나눠줬다. 그런데 이게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방법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까지 돼 있다고 한다.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고 한다라고 굳이 얘기를 한 거야. 남의 얘기를 전하는 것처럼 한 거는 오늘 아침에 민주당 그 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인가 그 양반이 이분이 또 이 홍종학 후보자를 뭐 청구한 사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대요. 이 양반이 구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 거기 가면 이거 다 구세청에서 어서 권하는 절세 방법이다. 절세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걸 괜히 시비 삼지 마라. 이렇게 한 거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가 보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냥 홍익표 후보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히 제 양반이 하긴 했겠지. 하지만 또 이 청와대 고위관 관계자가 이제 명색이 기자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혹시 피하려고 만약에 나중에 오버하면 자기가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런 게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몇십 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뒤에 굳이 있다고 한다라고까지 해서 하나를 쫙 깔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녹화를 들어오기 전에 정말 몇 번을 가서 검색에 눌러가서 구세청 홈페이지 가서 분할 증여도 하고 증여도 눌러보고 해서 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박 부장님 찾으셨다고요? 그게 국세청에 국세청 세금 전략 가이드 2016 편이 있어요. 이게 해마다 이제 전략 가이드를 내는데 그게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가 훨씬 넘어간 되게 두꺼운 책자예요. 그래서 1, 2편으로 나눠 있어요. 200여 페이지짜리가 두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상속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상속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이번에 홍종학 씨 부인의 집 케이스처럼 격세 상속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누진세가 적용이 할증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할증이 붙을 수 있으니까 얼마 금액 이하면은 그냥 대를 거쳐서 하고 얼마 금액 뭐 이상이면 뭐 격세를 해라 뭐 이런 가이드가 하나 나와 있고요. 또한 그런 종류의 가이드만 나와 있지 지금 이 케이스처럼 지분이 많은 경우에 이거를 쪼개서 뭐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자, 그 부분 말 아까 계속 이어가시겠는데 한 가지만 짚을게요. 저희가 홍종학 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격세 상속을 하면은 이제 할증이라는 게 붙는데 총체적인 세금은 줄어드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죠. 좋아. 이거를 이제 눈 밟고 열심히 찾아본 사람들은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요. 게으른 자기 권리 위해서 잠자는 자들은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홍종학 씨는 왜 우리가 논란을 삼느냐면 격세 상속이 이런 폐단이 있으므로 할증률을 대거 높여서 격세 상속을 막아야 된다라고 불을 지져왔던 인물이에요. 법안까지 냈죠. 법안까지 내고 그런 장본인이 본인은 막상 뒤에서 그렇게 했다. 뒤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청와대 입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8억 6,5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지금 빌린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러니까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의 딸한테 2억 1천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차용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네가 내라.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를 이 딸이 14살인가 13살짜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또 이자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줬대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계산이 철저한 그 가족 같으면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도 싶지만 그렇게 철저하면 그러면 엄마가 딸한테
얘야 너 이 돈으로 학자금 내라. 근데 이거는 내가 너한테 장래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투자하는 것인 만큼 나는 나중에 나한테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투자 비용을 갖다가 회수할 수 있도록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네. 계약서를 쓰고 하는 건지 네. 또 홍조화 후보자 아버지는 딸한테 용돈을 주면서 얘야 이건 내가 빌어서 너한테 주는 것이므로 너는 나한테 이거에 대한 증여 내지는 그 차용증에 대한 걸 나한테 주고 너는 그거에 맞는 나중에 나한테 모든 거를 갖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일일이 고지를 하고 이 집안에서는 모든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나는 그것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예. 우리 솔직하게 예. 말합시다. 이제 그런 대목들은 저 집안 패밀리 멤버들이 뭐 유독 그 독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네. 서로 저 모녀 사이에도 돈 몇 푼 주면서 몇 푼 안 줘서 2억이니까 큰 돈이 하지만 그때마다 어린 딸하고 초등학생 딸하고 차용증 썼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는 얘기고요. 그리고 법률상으로 제 기억으로 네. 미성년자가 그런 거액의 돈을 쓸 수 있는 계약서에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도 저는 의심돼요. 그런데 뒤에 네. 후견인이 써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 대리 법적인. 그럼 자기가 네. 그럼 자기 대리를 했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도 난 당연치 그것도 좀 않은데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저 때부터 그 고위 공직의 나으리가 될 수 있는 청문회 꿈을 버리지 않고 있던 홍종학 씨가 혹시라도 모르니 이거 법적으로 다 나중에 소용이 닿을 거야. 그래서 작성을 해놓은 거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보여요. 네. 후보자가 된 다음에 네. 뒤늦게 뒤늦게 종이에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의심스럽죠. 예, 근데 이 부분에서 난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홍종학 후보자가 굉장히 처가를 아주 세속적으로 보면 잘 만난 거잖아요. 본인도 뭐 아파트 장모한테서 증여받아가지고 임대 내고 부럽긴 그것도 하더라고요. 압구정도에 있는 39평 한양 아파트인데 이게 시세만 해도 지금 25에 가깝다는데 그러죠. 또 부인이 또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네. 그리고 아주 무용평론가로서는 굉장히 탑클래스에 속하는 무용평론가시고 네. 그런데 또 결혼을 좀 늦게 하셨나봐요. 이제 이번에 나이에 이런 어린 예. 친구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늦장가를 잘 간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처가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이렇게 그 사위와 손녀, 외손녀를 위해서 네. 이렇게 승승복 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할머니가 돈이 많은 건지 그거 한번 좀 어떻게 이해해 주신 거 없어요? 사이가 잘한 모양이죠. 그런가요? 아니, 이 참. 네, 박부장 한번 좀- 처가를 크게 잘 만나지 못한 네. 인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나 처가로부터 크게 물려받지 못한 두 기레기들이 지금 네. 질투에 눈이 멀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질투 나의 힘입니다. 네. 이 장인주 교수 자체가 네. 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장인주 아, 네. 예신데요. 무용평론가인데요. 이화여대 무용과를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발레를 전공하면서 이제 예. 그 발레 중에서도 창작 발레를 이제 꿈을 꾸다가 아, 이분이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르본느 대학 파리. 그게 파리 인대학이라면서요. 소르본. 소본. 소르본. 무용학과 석사를 받았고 네. 판테옹? 빵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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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떼옹 소르본 대학에서 예.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네. 실기도 하고 이론도 한 사실 무용평론가들이 과거에는 이제 언론에서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실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세대 교체가 많이 돼서 무용 직접 한 분들을 위해 평론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 아주 대표적인 분인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뭐 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이 처가가 어떤 분들인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뭐 이화여대 무용과 무용을 오래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되게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무용하지는 그게 하잖아요. 힘들죠. 그 더는 네. 2세대 네. 집안에 여유가 네. 있어야만 이렇게 발레를 할 수 있죠. 저도 사실은 뭐 뛰어난 몸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일의 무역가라고 알려졌어요. 그렇죠. 무용과를 못 간 거는 제가 집안이 비난. 알겠어요. 이거 너무 우리가 개인적인 걸로 들어간 것 같으니까 잠깐 좀 이거 말을 돌려서. 네.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홍종학 후보자가 어제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네. 그 이미 양반 2007년 대선 때는 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진이 갔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뭐 대담집인가를 냈는데 가천대 네. 경제학과 교수시절이죠. 네. 냈는데 거기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공약은 사기다라는 단락에서 예. 그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거는 네. 무능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패했다. 네.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예. 정말 반문 진영에서도 그렇게는 반노 진영, 비노 진영에서 그렇게 세게는 안 주셨을 것 같은데 예. 엄청 그거를 조져놨더라고요. 근데 실패할 걸 알면서 그 정책을 네, 썼다라고 강력히 그래서 비판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이거는 지금 청와대에서 알고 이 사람을 시킨 건가 네.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도 청와대가 이렇게 이 사람을 감싸고 나온 거는
도대체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드디어 나는 이제 노무현의 그 그늘 잔상에서는 나는 벗어나겠다는 독립선언을 한 건가? 이 청와대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이 노무현 대통령 정도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거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이제 대범해진 건가? 나는 그 부분도 좀 궁금했는데. 네. 일사불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홍종학 씨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지난달 23일인데 네. 그때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가 이런 전략 쓰잖아요. 네. 그 어떤 후보자 약간의 흠결이 있을 때 네. 미리 실토해가지고 네, 예방주사 놓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기자들이 위장전임 이런 거. 네. 이제 홍종학 후보자도 네. 뭐 흠결이 있으면 미리 실토해라. 네. 그랬더니 예. 그때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한번 밝혀내봐 주시죠. 국민과 국회와 언론이 한번 뒤져봐달라.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은 청와대가 우리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없더라. 당신들 우리 공격해 오면 우리 방어할 자신 있거든. 이제 뭐 이런 맥락으로 익혔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이후에 지금에 와서 보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방향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도 일부분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어떤 논리로 공격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어느 순간에 드랍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홍종학이라는 사람이 이뻐서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마당에 마침표가 지금 자꾸만 쉼표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끝내지를 못하고 오늘 아침에 한겨레마저 톱사설로 이 사람은 깜이 아닌가봐 이렇게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가 이거 어떡하지? 드디어 내일 아침자부터 한겨레 경향 여기까지도 가령 홍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전방위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조국이 나와라. 조국 수석이 당신이 지금 이거 엄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청와대 이제 감사를 할 때 국정감사 조국 수석을 이제 불러내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청와대는 방어막을 치겠죠. 못 내보낸다. 근데 저도 하나 더 궁금한 것도 있어요. 원래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이게 일종의 문재인표 경제공약을 갖다가 이행할 수 있는 핵심 부서고, 그다음에 벤처, 중소기업 이런 게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진영에서는 굉장히 자기들이 뭔가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신문에 다 났었어요. 박영선 의원, 그다음에 윤호중 의원, 다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때 공을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런데 어차피 전직 의원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청문회 걱정해서 이렇게 쉬운 사람 고를 것 같으면 현직 의원을 뽑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크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굳이 박영선, 윤호중 그 두 사람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때 당시에 이 양반 임명하면서 청와대 해명록에 그게 있었어요. 현역 의원을 더 시키기는 너무 많다. 이미 현역 의원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구제 해명을 한 거 보니까 그 두 사람을 안 찍은 이유를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혹시 박 부장 뭐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없어요? 선배가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하여튼 저는 그런 감이 좀 들었어요. 이게 혹시 박영선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 이런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째 그 부분을 시키면 제일 쉽지는 하지만 뭔가 안 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시켜야 흠이 드러났다기보다는 그 두 사람을 시키기는 뭔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민주당 내에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으로 발탁된 의원들과 그러지 못한 의원들 사이 불화감이 생기고 있대요. 위화감인가요, 일종의? 네, 위화감이 더 말이네요. 그래서 이 중소벤처부 장관까지 그렇게 가면 현직 장관이나 장관 출신을 하기에는 현직 의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직 의원 출신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비껴가자. 이제 그랬던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홍종학 씨가 했던 말 중에서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어록이 많아요. 근데 그 이제 재벌 암세포라는 표현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재벌이 자가증식하는 그 능력과 속도가 마치 암세포랑 비슷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그러한 그 어떤 경제에 관한 인식이
문재인 정부와 코드에 네. 가장 비슷하게 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네. 실제로 또 그런 지난 생각을 해요. 대선에서 어쨌든 정책 담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정책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캠코더인 사람이 이제 이정부 인사를 빗대어서 이제 비판을 하던데 캠프 출신. 캠프 출신의 코드의 더불어민주당 네.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죠 이분은. 네. 전번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했죠. 네. 그 다음에 코드는 당연히 뭐 그 캠프에서 일했으니까 맞고 캠프 네. 출신이고 그래서 아마 쉽게 이제 이 사람을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재산 문제는 다 알고 있었죠 청와대가. 그 알고도 이렇게 이런 후보를 내놓은 그 대담함이랄지 아니면은 도대체 그 캠프에 뻔뻔함. 있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그 검증 라인에 있는 분들이 다 공교롭게 재산이 많더라고요. 예. 장하상 정책실장 뭐 조국 조국, 수석 뭐 예. 이런 사람들 다 돈이 많다 보니까 윤영찬 저 홍보 거기도 네이버 뭐 많은가요? 했으니까 거긴 네. 언론인이었지만 네이버 아마 사장까지 하면서 뭐 좀 부사장인가 하면서 네. 뭐 좀 월급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 몇십억 정도 재산 가지면은 아니 그 네. 정도는 뭐 일반 평범한 평균 수준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게.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접어야 될 때가 돼서 저는 그거를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에 보면 정치부 차장이 칼럼을 썼는데 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네. 오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렇죠. 왜 이제 오만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짚냐면 오만한 사람은 편견을 갖게 돼요. 편견을 갖게 되면 아집이 생깁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자기만 정의로운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자기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반복되는 내부 측면이 있어요. 검증과 내부 견제가 안 된다. 근데 저는 굳이 말을 하자면 그 정점에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오케이를 한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모든 보고를 받고서도 이 사람 하자고 했으니까 결국 참모들이 한 거기 때문에 네. 결국 결자 해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예. 여쭤볼게요. 여기서 이제 한 개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네. 제가 저는 질문하려고 답하지 말니까? 아니요. 저 대통령이 중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부를 어떻게 네.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테면 재벌이랑 각 세우는 데인가요?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상생해야지. 중소벤처기업부는요. 전 세계 벤처들이나 이 큰 회사들이 결국은 구글 밑으로 들어갈 거냐, 아마존 밑으로 들어갈 거냐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데는 정말로 마인드가 굉장히 유연하고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생각을 다 떠나서 진짜 세계의 지평에서 이 상품을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낡은 시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성장이냐 뭐 평등이냐 아직도 이런 낡은 패러다임을 거의 전주 대사슴놀이처럼 이건 진짜 전주 대사슴놀이 비하네. 전주 대사슴놀이도 아니고 정말 흘러간 옛날에 폐기된 이 논리를 갖고서 대기업을 이렇게 저격하는 사람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한다? 더군다나 또 규제 저는- 대마왕이잖아요. 네. 그 면세점 그거 10년 5년으로 줄여가지고 엄청난 네. 실직자 만들어내고 네. 그 혼란을 빚어서 결국은 네. 또 정책을 뒤집게 만든 정말 규제 대마왕인데 근데 한 가지 어떻게 궁금해. 한 가지 궁금해. 네. 왜 홍종학 씨는 아무 말이 없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다 얘기하겠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하려고. 청문회. 보통 자기가 네. 분리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네.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성실히 네. 얘기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네. 우리가 단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김 선배 보시기에는 이런 홍종학 후보자를 결국은 청와대가 끝까지 밀고 가서 청문회는 일단 열게 하면 그러면 청문회 국회에서 체득 보고서 안 돼도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가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중간에 그냥 드롭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청와대는 보세요? 계속 아마 네. 그 살펴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현재는 네. 이제 합법적이고 상식적이라는 표현으로 두둔을 했지만 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아니 청문회가 지금 11월 10일이잖아요. 네. 열흘 남았어요. 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저는 홍종학 씨는 이렇게 가서 장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시들해요 또 그리고 막 문제도 많잖아요. 자고 일어나 아니 무슨 뭐 저 배우 누구죠? 김주혁 씨 갑자기 사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국정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고. 돈 막 상납했다 그러고 뉴스가 빵빵빵빵 터지는데 홍종학 아우 지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께서 언론계 출신에 그렇죠. 어느 IT 기업의 부사장을 지내. 고위 관계자께서 기레기들은 기레기가 쓴 대로 사느냐라고 정말 이런 멍멍 짖는 소리를 하심으로써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저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건 좀 같아요. 달라. 일반인들도 네. 일반인들은 또 어떻게 볼지 시원하게 모르겠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청와대가 일단은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홍정화 후보자의 어떤 또 다른 흠이 또 하나만 나오면 이제 네. 그걸로 맛은 갈 것 같은데 네. 저는 가급적이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역대 최장수 그 정권이거든요. 조각을 못한 네. 이게 최장수래요. 지금 이 홍정화 후보자 아마 오늘인가 내일이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 불명예를 더 연장할 어차피 그러니까 불명예가 아는 거니까 가는 건가? 그럼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하든지 간에 일단은 저는 그냥 가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 거고 근데 예. 끝내 하서 임명을 시킨다 한들 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후보자가 제대로 장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권력 잡으면 또 다 가더라고. 그런가? 그게 아니라 이 정부에 또 그런 장관들 많죠. 이제 내일부터 무슨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 같으세요? 뭐,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 각종 커뮤니티에 네. 기레기들이 지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사례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홍정학 씨는 전생에 무슨 선행을 했길래 이렇게 처복이 많은 거예요? 처복도 많고 간복도 많아요. 예, 이 양반 예. 비례대표 했죠. 예. 그다음에 지금 장관하게 생겼죠. 물론 장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완전히 메뚜기더라고요. 또 캠프를 이로 갔다 이또 가라 이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형적인 폴립 이게 내가 너무 긴 인신공개인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전형적인 폴립했어요. 이 양반 언제 연구를 하고 교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십 년 동안에 정치판에 계속 기웃거리면서 캠프 들어가서 있었죠. 비례대표 4년 하면서 또 학교 안 했겠죠. 그러고 나서 또 문재인 캠프 들어가서 그거 했죠. 이제 또 장관 한다고 또 이거 나오죠. 참 정말 이 나라 이것도 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